서울 한 요양원에서 일어난 충격적인 사건이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벚꽃 구경을 간다며 시어머니를 속여 요양원에 강제 입소시킨 며느리의 치밀한 계획이 드러났다고 합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여러분께 그 특별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더 많은 이야기와 재미있는 콘텐츠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 채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정숙자는 오늘도 어김없이 새벽 5시 반에 눈을 떴습니다. 75년을 살아오면서 몸에 밴 습관이라니까요. 작은 투룸 아파트의 방 한켠에 놓인 알람 시계는 아직 울리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아이고, 또 일찍 깼네.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일어나 창문을 열자 찬 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3월 초순, 아직 쌀쌀한 아침 공기가 폐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정숙자는 40년간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던 습관 때문인지 아침마다 이렇게 일찍 일어나는 게 자연스러웠어요. 세수를 마치고 거울을 보니 주름이 더 깊어진 것 같았습니다. 언제부터인가 혼자 사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말 상대가 없어 하루 종일 조용히 지내는 날이 많아졌거든요. 아들 재윤이는 회사 일로 바쁘고 며느리 민경이는 글쎄 요즘 부쩍 피곤해 보이더라고요. 아침 식사를 간단히 마치고 정숙자는 거실 소파에 앉아 달력을 바라봤어요. 오늘은 토요일이었습니다. 손주 민준이가 오는 날이죠. 벌써 7살이 된 민준이는 할머니 집에 오는 걸 무척 좋아했거든요. 민준이가 몇 시쯤 올까? 정숙자는 시계를 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보통 10시쯤 민경이가 민준이를 데려오곤 했어요. 그러면 정숙자는 온종일 손주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행복해했죠. 민준이에게 옛날 이야기도 해주고 함께 블록도 쌓고 그림책도 읽어주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요즘 들어 민경이의 표정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처음 며느리로 들어왔을 때는 그렇게 다정했는데 언제부터인가 시어머니를 대하는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어요. 물론 겉으로는 여전히 공손했지만 정숙자는 40년간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사람의 진심을 읽는 눈이 있었거든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10시 정각 민경이가 민준이 손을 잡고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평소와 다름없는 인사였지만 정숙자는 민경이의 미소가 어딘지 모르게 어색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민준아, 할머니한테 와. 할머니. 민준이는 정숙자의 품으로 달려왔어요. 아이의 따뜻한 체온이 느껴지자 정숙자의 마음도 한결 따뜻해졌습니다. 이런 순간만큼은 모든 걱정이 사라지곤 했거든요. 어머님, 그럼 저는 저녁에 데리러 올게요. 민경이는 평소보다 서둘러 나가려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예전에는 잠시라도 앉아서 차 한 잔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곤 했는데 말이죠. 민경아, 급한 일이라도 있니? 아, 아니에요. 그냥 오늘 할 일이 좀 있어서요. 민경이의 대답은 뭔가 얼버무리는 듯 했습니다. 정숙자는 더 묻지 않았어요. 며느리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민경이가 나간 후 정숙자는 민준이와 함께 점심을 준비했습니다. 아이가 좋아하는 김치볶음밥을 만들면서 정숙자는 문득 외로움을 느꼈어요. 예전에는 이런 요리를 하면서도 며느리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요즘은 그런 시간이 줄어들었거든요. 할머니, 이거 맛있어요. 민준이의 밝은 목소리가 정숙자의 마음을 다시 환하게 만들었습니다. 아이의 순수한 웃음소리는 어떤 약보다도 효과가 좋았어요. 오후가 되자 정숙자는 민준이와 함께 근처 공원에 산책을 나갔습니다. 벤치에 앉아 아이가 놀이터에서 노는 모습을 바라보며 정숙자는 자신의 삶을 돌아봤어요. 남편을 6년 전에 보내고 혼자가 된 후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손주가 전부였거든요. 그런데 요즘 들어 뭔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아들 재윤이는 회사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어머니와 만나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었고
며느리 민경이는 예전처럼 친근하지 않았어요. 정숙자는 혹시 자신이 며느리에게 부담을 주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무렵 민경이가 민준이를 데리러 왔을 때였어요. 평소와 달리 민경이는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님, 혹시 내일 시간 있으세요? 내일? 왜? 날씨도 좋은데 벚꽃 구경이라도 함께 나가면 어떨까 해서요. 요즘 어머님 집에만 계시는 것 같아서. 정숙자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며느리가 먼저 외출을 제안한 것은 정말 오랜만이었거든요. 정말? 그럼 좋지. 어디로 갈 건데? 서울 근교에 벚꽃이 예쁘게 핀 곳이 있어요. 드라이브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요. 그래, 그러자. 오랜만에 외출하는 거네. 정숙자는 마음이 설렜습니다. 며느리와 단둘이 나들이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오랜만인지 모르겠어요. 혹시 그동안 자신이 오해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죠. 그날 밤 정숙자는 오랜만에 외출복을 꺼내보았습니다. 작년 봄에 산 연보라색 블라우스와 검은색 바지, 그리고 편한 구두까지. 거울 앞에서 옷을 맞춰보며 정숙자는 어린아이처럼 기뻤어요. 내일 날씨가 좋았으면 좋겠네. 창밖을 내다보니 별이 총총 떠 있었습니다. 내일은 분명 좋은 날이 될 거라는 예감이 들었어요. 며느리와의 관계도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품으며 정숙자는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숙자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벚꽃 구경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잠을 설쳤거든요. 거울 앞에서 화장을 하며 정숙자는 오랜만에 들뜬 마음을 감출 수 없었어요. 오늘은 정말 좋은 하루가 될 것 같네. 연보라색 블라우스에 검은 바지를 입고 평소보다 신경 써서 머리도 빗었습니다. 작은 핸드백에는 물티슈와 사탕, 그리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상비약도 챙겼어요. 교사 시절부터 항상 준비성이 철저했던 정숙자의 습관이었죠. 아침 9시 민경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 10시에 모시러 갈게요. 준비 다 하셨죠? 응, 벌써 다 했어. 일찍 일어나서 말이야. 그럼 잠시 후에 뵐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정숙자는 현관 거울 앞에서 한 번 더 자신의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75세 치고는 꽤 단정해 보였어요. 며느리와 함께 나들이를 간다는 생각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죠. 정확히 10시 민경이가 차를 가지고 왔습니다. 검은색 에쿠스였는데 재윤이가 작년에 새로 산 차였어요. 정숙자는 조수석에 앉으며 민경이에게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민경아, 오늘 고마워. 바쁠 텐데 시간 내줘서. 아니에요, 어머님. 저도 오랜만에 드라이브하고 싶었거든요. 민경이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다정했지만 정숙자는 뭔가 미묘한 긴장감을 느꼈어요. 며느리의 손이 핸들을 잡고 있는 모습이 평소보다 경직되어 보였거든요. 차는 서울 시내를 빠져나와 경기도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정숙자는 오랜만에 외출에 만족했어요. 도시의 번잡함에서 벗어나 한적한 도로를 달리는 기분이 상쾌했죠. 민경아, 벚꽃이 어느 정도 폈을까? 아마 지금쯤이면 만개했을 거예요. 인터넷에서 확인해 봤거든요. 그래? 사진도 많이 찍어야겠네. 민준이한테 보여줘야지. 민경이는 대답 대신 미소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가 어딘지 어색해 보였어요. 정숙자는 혹시 민경이가 무슨 걱정이라도 있나 싶어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민경아, 요즘 뭔가 피곤해 보이는데 괜찮니? 아, 네. 그냥 민준이 교육 문제로 고민이 좀 있어서요. 민준이가 벌써 초등학교 입학이구나. 시간 참 빠르네. 네, 좋은 학교에 보내려고 하는데 비용이 만만치 않아서요. 정숙자는 며느리의 고민을 이해했습니다. 요즘 교육비가 얼마나 많이 드는지 뉴스에서도 자주 나오잖아요. 혹시 자신이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죠.
1시간 정도 달렸을까요? 차는 점점 한적한 곳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주변에 건물들이 줄어들고 자연 풍경이 많아졌어요. 정숙자는 이런 곳에 벚꽃 명소가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민경아, 아직 많이 가야 하니? 아니에요, 거의 다 왔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벚꽃 구경을 가는 길치고는 다른 차들이 별로 보이지 않았거든요. 보통 명소라고 하면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법인데 말이에요. 잠시 후 민경이가 차를 한 건물 앞에 세웠습니다. 정숙자는 창밖을 내다보며 깜짝 놀랐어요. 그곳은 벚꽃 명소가 아니라 라온케어 요양센터라는 간판이 걸린 건물이었거든요. 민경아, 여기가 어디야? 벚꽃 구경 간다더니. 어머님, 잠깐만 들어가 볼게요. 제가 알아본 곳인데 어머님께 보여드리고 싶어서요. 민경이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준비된 것 같은, 연습한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정숙자는 불안감이 밀려왔지만 며느리를 믿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요양센터 로비는 깔끔하고 현대적이었어요. 접수 데스크에 있던 직원이 민경이를 보더니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서민경님, 어서 오세요. 준비 다 되어 있습니다. 그 순간 정숙자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걸 직감했어요. 준비가 다 되어 있다니 무슨 준비 말이죠? 민경아, 여기서 뭘 하는 거야? 어머님, 앉으셔서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민경이는 정숙자를 로비 한켠의 소파로 안내했습니다. 정숙자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이 상황이 전혀 예상했던 것과 다르다는 걸 알았거든요. 어머님, 사실은 어머님께서 편히 쉴 수 있는 곳을 알아봤어요. 혼자 계시기 불편하실 텐데 여기는 전문 간병인들도 있고 의료진도 상주하고 있거든요. 정숙자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방금 며느리가 한 말이 제대로 들린 건가요? 뭐라고? 내가 여기서 지내라고? 어머님, 화내지 마세요. 민준이도 이제 초등학교에 가야 하고 교육에 더 신경 써야 해서요. 어머님도 이곳에서 또래분들과 함께 지내시면 외롭지 않으실 거예요. 정숙자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벚꽃 구경을 간다며 데려온 곳이 요양원이었다니. 그것도 미리 준비까지 해뒀다니요. 민경아, 너 정말 이럴 수가 있니? 나한테 거짓말한 거야? 어머님, 거짓말이 아니라 어머님을 위해서예요. 혼자 사시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아세요? 만약 집에서 넘어지시기라도 하면. 민경이는 침착하게 설명했지만 정쇼자에게는 그 모든 말이 변명으로만 들렸어요. 며느리가 자신을 속였다는 사실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재윤이는 알고 있는 거야? 네, 남편도 동의했어요. 어머님께서 여기서 편히 지내시길 바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정숙자는 세상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들까지도 자신을 버린다는 건가요? 40년 동안 교직에 몸담으며 성실하게 살아온 자신이 이런 식으로 가족에게 버림받는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서류는 이미 준비되어 있고 어머님 방도 배정받았어요. 오늘부터 지내시면 돼요. 민경이가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입소 신청서, 위임장, 의료 소견서까지 모든 게 미리 준비되어 있었어요. 정숙자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된 서류들, 그리고 자신도 모르는 서명들. 언제 이런 걸 준비했을까요? 민경아, 나는 내가 가장 가까운 가족인 줄 알았는데. 정숙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배신감과 절망감이 한꺼번에 밀려왔거든요. 벚꽃 구경을 간다며 새 옷까지 사입고 설렜던 자신이 너무나 바보 같았어요. 어머님, 시간이 지나면 이해하실 거예요. 어머님을 위한 일이니까요. 민경이는 끝까지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했습니다. 하지만 정숙자에게는 그 어떤 말도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그저 며느리라고 믿었던 사람에게 철저히 속았다는 현실만이 남았을 뿐이었죠.
정숙자는 라온케어 요양센터 3층 312호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작은 침대 하나, 옷장 하나, 그리고 작은 책상이 전부인 방이었어요. 창문으로 보이는 건 다른 건물의 벽뿐이었죠. 이게 내가 살 곳이라고. 정숙자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방 안의 모든 것이 낯설고 차갑게 느껴졌어요. 집에서 가져온 건 작은 가방 하나뿐이었는데 민경이가 필요한 건 다 준비되어 있다며 많은 짐을 가져오지 못하게 했거든요. 오후 2시 간병인이 들어왔습니다. 김선미라고 자기소개를 한 40대 중반의 여성이었어요. 정숙자 어르신 처음 오셨으니까 시설 안내 드릴게요. 아직 적응이 안 되네요. 갑자기 이렇게 오게 되어서. 다들 처음에는 그러세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예요. 김선미의 말투는 정중했지만 어딘지 기계적이었습니다. 아마 이런 대화를 수없이 반복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설 안내를 받으며 정숙자는 다른 입소자들을 봤습니다. 대부분 자신보다 나이가 많아 보이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었어요. 어떤 분들은 휠체어를 타고 있었고 어떤 분들은 멍하니 한 곳만 바라보고 계셨죠. 여기 계신 분들은 주로 어떤 분들인가요? 대부분 치매나 중풍으로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분들이에요. 정숙자 어르신은 건강하시니까 적응 잘하실 거예요. 정숙자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치매나 중풍 환자들과 같은 취급을 받고 있다는 거였어요. 분명히 건강한데도 말이죠. 저녁 식사 시간이 되자 정숙자는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큰 테이블에 6명씩 앉아서 식사를 하는 방식이었어요. 정숙자가 앉은 테이블에는 다른 할머니 5분이 계셨죠. 새로 오신 분이네요. 저는 하영분이에요. 옆자리에 앉은 80세 정도로 보이는 할머니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다른 분들과 달리 정신이 또렷해 보였어요. 정숙자입니다. 오늘 들어왔어요. 아, 그러셨구나. 적응하기 힘들죠? 저도 처음에는 그랬어요. 하영부는 친근하게 말을 걸어줬지만 정숙자는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되어 있었어요. 이런 곳에서 적응한다는 것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식사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온 정숙자는 재윤이에게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받지 않더라고요. 1번, 2번, 3번. 결국 6번째에야 재윤이가 전화를 받았어요. 어머니 잘 지내고 계세요? 재윤아, 나 집에 가고 싶어. 이게 무슨 일이야? 어머니, 민경이가 설명 다 드렸잖아요. 어머니를 위한 일이에요. 재윤이의 목소리는 차갑고 딱딱했습니다. 마치 업무를 처리하듯 말하더라고요. 내가 언제 여기 들어간다고 했니? 민경이가 벚꽃 구경 간다고 해서 따라왔는데. 어머니, 서류는 다 처리됐어요. 그리고 어머니도 서명하셨잖아요. 내가 언제 서명했다고 그래? 나는 그런 기억이 없어. 어머니, 기억이 가물가물하신가 봐요. 병원에서 검사도 받으셨고. 정숙자는 화가 났습니다. 자신의 기억력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말하는 아들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재윤아, 나 내일 집에 갈 거야. 택시 타고라도 갈 거야. 어머니, 그러시면 안 돼요. 이미 집은 정리했어요. 뭐라고? 집을 정리했다고? 정숙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설마 집까지 처분한 건 아니겠지? 어머니 생활비랑 요양원비 때문에 전세금을 빼서 정리했어요. 어차피 어머니는 이제 여기서 지내실 거니까요. 그 순간 정숙자는 절망감에 빠졌어요. 집까지 없어졌다니 이제 정말 갈 곳이 없다는 뜻이었거든요. 재윤아, 너 정말 이럴 거니? 나는 내 어머니야. 어머니, 감정적으로 되시지 마세요. 어머니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에요. 재윤이는 끝까지 냉정했습니다. 통화를 끊고 나서 정숙자는 한참을 울었어요. 40년 동안 키운 아들이 이럴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다음 날 아침 정숙자는 간병인 김선미에게 물어봤습니다.
제가 서명한 서류들 좀 볼 수 있을까요? 어르신, 그런 건 보호자가 관리하고 있어요. 필요하시면 며느님께 말씀하세요. 그럼 제 통장이나 도장은 어디 있나요? 그것도 보호자가 보관하고 있을 거예요. 입소할 때 다 맡겨주시더라고요. 정숙자는 점점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자신의 모든 것이 민경이 손에 넘어가 있다는 거였죠. 오후에 하영분이 정숙자 방으로 찾아왔습니다. 정숙자 씨, 어떠세요? 적응 좀 되셨어요? 영분 씨, 솔직히 말하면 이해가 안 가요. 내가 왜 여기 있어야 하는지. 그런 분들 많아요. 여기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가족들이 버리고 간 사람들이에요. 하영분의 말에 정숙자는 놀랐어요. 버렸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말 그대로예요. 돌보기 귀찮으니까 여기다 맡기고 가는 거죠. 저도 그래요. 아들이 며느리 눈치 보느라 저를 여기 넣었거든요. 그럼 다들 나가고 싶어 하시겠네요. 처음에는 그래요. 하지만 갈 곳이 없어요. 집도 팔아버리고 재산도 다 아들이나 며느리 명의로 넘어가고. 하영분의 말을 들으며 정숙자는 소름이 돋았어요. 혹시 자신도 그런 상황에 처한 건 아닐까요? 그날 밤 정숙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민경이가 자신에게 어떤 짓을 한 건지, 재윤이는 정말 이 모든 걸 알고 있는 건지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창밖을 내다보니 달이 떠 있었습니다. 집에 있을 때는 그 달을 보며 평온함을 느꼈는데 지금은 그저 쓸쓸하기만 했어요. 벚꽃 구경을 간다며 설레던 어제 아침이 마치 다른 사람의 이야기 같았죠. 내가 정말 이대로 여기서 끝나는 건가? 정숙자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분명히 이 상황에서 벗어날 방법이 있을 거라고 믿었거든요. 40년간 교직에 있으면서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해왔잖아요. 이번에도 분명 길이 있을 거였어요. 정숙자가 라온케어 요양센터에 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매일 똑같은 일과가 반복되었어요. 아침 7시 기상, 8시 아침 식사, 오전 10시 건강체조, 오후 2시 점심 식사, 저녁 6시 저녁 식사, 밤 9시 취침. 마치 시계처럼 정확한 스케줄이었죠. 하지만 정숙자는 이 일상에 적응할 수 없었습니다. 자유롭게 살아온 75년의 삶이 하루아침에 통제받는 생활로 바뀌었거든요. 정숙자 씨, 오늘도 우울해 보이네요. 하영분이 아침 식사 후 정숙자에게 다가왔어요. 일주일 동안 가장 많은 대화를 나눈 사람이 하영분이었죠. 영분 씨, 여기 온 지 얼마나 되셨어요? 저요? 벌써 2년이 됐어요. 처음에는 저도 정숙자 씨처럼 매일 울고 화내고 그랬는데 이제는 체념했어요. 2년이나요? 그동안 가족들이 면회라도 왔나요? 하영분은 쓸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왔어요. 그런데 점점 간격이 길어지더니 이제는 명절에나 얼굴 비춰요. 며느리는 아예 안 와요. 정숙자는 하영분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의 미래를 보는 것 같았어요. 혹시 자신도 그렇게 될까봐 두려웠죠. 그럼 정말 나갈 방법이 없는 건가요? 쉽지 않아요. 일단 보호자가 동의해야 하는데 보호자들은 절대 그러려고 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갈 집도 없고 돈도 없고. 하영분의 말에 정숙자는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오후 자유시간에 정숙자는 요양센터 1층에 있는 컴퓨터실을 찾아갔습니다. 직원에게 허락을 받고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었거든요. 정숙자 어르신, 컴퓨터 사용법 아세요? 자원봉사자인 20대 여성이 친절하게 물어봤어요. 네, 교사 시절에 많이 썼어요. 정숙자는 서툴지만 인터넷을 켰습니다. 먼저 자신의 이름으로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해 봤어요. 혹시 자신에 대한 정보가 있나 해서 말이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검색 결과에 정숙자 선생님을 찾습니다라는 게시글이 보였거든요.
클릭해보니 30년 전 자신이 가르쳤던 제자들이 만든 동창회 카페였어요. 어머, 이게 뭐지? 정숙자는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제자들이 스승을 찾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그 중에서도 최윤아라는 이름이 눈에 띄었죠. 정숙자 선생님께서 어디 계신지 아시는 분 연락 주세요. 선생님께 꼭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마이너스 최윤아 변호사. 정숙자는 깜짝 놀랐어요. 최윤아, 그 아이가 변호사가 되었다니. 30년 전 자신이 6학년을 담임했을 때 가장 똑똑했던 아이였거든요. 윤아가 변호사가 되었구나. 정숙자는 감격스러웠습니다. 제자가 훌륭하게 성장한 모습을 보니 가슴이 뭉클했어요. 게시글을 더 읽어보니 최윤아는 현재 인권 관련 법률사무소에서 일하고 있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락처도 남겨져 있었어요. 정숙자는 망설였습니다. 제자에게 자신의 처지를 알리는 게 맞을까요?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자원봉사자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최윤아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윤아야, 나 정숙자 선생이야. 내가 선생님을 찾고 있다니 반가웠어. 선생님은 지금 라온케어 요양센터에 있단다. 주소는? 이메일을 보내고 나서 정숙자는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과연 최윤아가 답장을 할까요? 다음 날 오후 정숙자에게 면회객이 왔다는 연락이 왔어요. 간병인 김선미가 알려줬죠. 정숙자 어르신, 면회 오신 분이 계세요. 면회요? 누가요? 최윤아라는 분이세요. 정숙자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정말로 최윤아가 온 거였어요. 면회실로 가니 단정한 정장을 입은 30대 중반의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30년 전 그 똑똑했던 여학생의 모습이 어렴풋이 보였어요. 선생님, 최윤아는 정숙자를 보자마자 달려와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정숙자는 눈물이 핑 돌았어요. 윤아야, 정말 내가 맞니? 많이 컸네. 선생님, 어떻게 여기 계세요? 무슨 일이 있으신 거예요? 최윤아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정숙자는 그동안의 일을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며느리가 벚꽃 구경을 간다며 속여서 데려온 일, 아들이 집까지 정리해버린 일, 자신도 모르는 서류에 서명이 되어 있던 일까지 모든 걸 털어놨죠. 최윤아는 이야기를 들으며 점점 심각한 표정이 되었어요. 선생님, 이건 명백히 불법이에요. 본인 동의 없이 요양원에 입소시키고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건 노인학대예요. 정말? 그럼 내가 나갈 수 있는 거야? 물론이에요. 하지만 증거가 필요해요. 선생님께서 직접 서명하지 않으셨다는 걸 증명해야 하거든요. 최윤아는 법률 전문가답게 차근차근 설명해 줬습니다. 정숙자는 오랜만에 희망을 느꼈어요. 윤아야, 선생님 좀 도와줄 수 있겠니? 당연하죠, 선생님. 선생님께서 저에게 얼마나 많은 걸 가르쳐 주셨는데요. 이제 제가 선생님을 도울 차례예요. 최윤아의 말에 정숙자는 감동했습니다. 30년이 지나도 스승을 잊지 않는 제자가 있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선생님, 여기서 지내시면서 뭔가 이상한 점 못 느끼셨어요? 이상한 점이요? 네, 다른 입소자분들 이야기나 직원들 태도 같은 거요. 정숙자는 하영분에게서 들은 이야기들을 해줬어요. 가족들이 버리고 간 사람들이 많다는 것, 재산이 보호자 명의로 넘어간다는 것들 말이죠. 최윤아는 메모를 하며 정숙자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선생님, 저 다시 올게요.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선생님은 반드시 여기서 나가실 수 있어요. 최윤아가 돌아간 후 정숙자는 오랜만에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영분이 정숙자에게 다가왔습니다. 정숙자 씨, 오늘 표정이 밝아졌네요. 좋은 일 있었어요? 네, 제 제자가 왔어요. 변호사가 된 아이인데 저를 도와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정말요? 부럽네요.
저는 그런 사람이 없어서. 하영분의 표정이 쓸쓸해졌어요. 정숙자는 하영분의 손을 잡았습니다. 영분 씨도 희망을 가져요. 제가 나가게 되면 영분 씨도 도와드릴 테니까요. 그날 밤 정숙자는 오랜만에 깊게 잠들었습니다. 절망 속에서 찾은 희망의 실마리가 마음을 평온하게 해줬거든요. 최윤아라는 든든한 조력자가 생겼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버틸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최윤아가 처음 면회를 온 지 사흘 후 다시 라온케어 요양센터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두꺼운 서류 가방을 들고 왔더라고요. 정숙자는 면회실에서 제자를 기다리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최윤아는 평소보다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뭔가 중요한 이야기를 할 것 같은 분위기였어요. 윤아야, 무슨 일이야? 표정이 심각하네. 선생님, 지난번에 말씀해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조사를 해봤어요. 그런데 상당히 심각한 문제들이 발견됐어요. 최윤아는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내 정숙자에게 보여줬습니다. 이게 선생님 명의로 된 입소 서류들이에요. 요양원 측에서 사본을 받아왔거든요. 정숙자는 서류를 받아들고 자세히 살펴봤어요. 위임장, 의료소견서, 입소동의서. 모든 서류에 자신의 이름과 서명이 되어 있었죠. 윤아야, 이 서명들. 내가 한 게 아니야. 이런 서류를 본 적도 없고. 그럴 줄 알았어요. 이 서명들을 필적 감정에 의뢰했는데 선생님의 실제 필체와 다르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최윤아가 또 다른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필적 감정서였어요. 정말? 그럼 이게 위조라는 뜻이야? 네, 명백한 문서 위조예요. 그리고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최윤아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선생님의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이 매달 200만 원 정도 나오는데 요양원비로 나가는 건 110만 원이에요. 나머지 90만 원은 어디로 갔을까요? 그건 민경이가 관리한다고 했는데. 바로 그게 문제예요. 며느님 명의의 개인 계좌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것도 요양원비와는 별도로 말이에요. 정숙자는 충격을 받았어요. 자신의 연금이 민경이 개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럼 민경이가 내 돈을 가로챈 거야? 법적으로는 횡령에 해당해요. 게다가 선생님 집 전세금 2천만 원도 며느님 계좌로 들어갔더라고요. 2천만 원이나? 정숙자는 어지러웠어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큰 돈이 움직였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선생님, 그리고 의료 소견서도 문제가 있어요. 선생님을 진료한 적 없는 의사가 작성했거든요. 최윤아는 의료 소견서를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이 김철수 원장이라는 분, 며느님과 알고 지내는 사이더라고요. 실제로 선생님을 진료하지 않고 서류만 작성해 준 거예요. 그런 일이 가능해? 불법이지만 실제로는 종종 일어나는 일이에요. 돈만 주면 가짜 소견서를 써주는 의사들이 있거든요. 정숙자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며느리라고 믿었던 민경이가 이렇게까지 치밀하게 자신을 속였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죠. 윤아야, 그럼 재윤이는 정말 이 모든 걸 알고 있는 거야? 그 부분은 좀 복잡해요. 아드님이 직접 관여했다는 증거는 없어요. 하지만 며느님이 모든 걸 처리했다고 진술하고 계시더라고요. 최윤아는 휴대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들려줬습니다. 어머니 일은 민경이가 다 알아서 했어요. 저는 회사 일이 바빠서 자세한 건 잘 모르고 민경이가 어머니를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고 했거든요. 재윤이의 목소리였어요. 정숙자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아들이 자신의 일에 이렇게 무관심할 줄은 몰랐거든요. 그럼 재윤이는 책임이 없는 거야? 법적으로는 방조죄가 성립할 수 있어요. 하지만 주된 책임은 며느님에게 있죠. 정숙자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지난 일주일 동안의 충격이 한꺼번에 밀려왔거든요. 선생님 괜찮으세요? 윤아야. 나는 민경이를 내 딸처럼 여겼는데.
결혼 초기에 힘들어할 때 많이 도와줬거든. 시댁 적응하라고 반찬도 많이 해주고 민준이 태어났을 때도 산후조리 도와주고. 정숙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배신감이 너무 컸거든요. 선생님, 지금은 상처받으실 때가 아니에요. 이 상황에서 벗어나는 게 먼저예요. 최윤아는 정숙자의 손을 잡으며 위로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지? 일단 법정에서 이 모든 서류가 위조되었다는 걸 증명해야 해요. 그리고 재산 횡령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고요. 법정에 가야 한다는 거야? 네, 피할 수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선생님을 대리해서 모든 걸 처리해 드릴게요. 최윤아의 말에 정숙자는 조금 안심이 되었어요. 혼자였다면 엄두도 못 낼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윤아야, 내가 여기서 나가게 되면 어디서 살아야 하지? 집도 없어졌는데. 그 부분도 해결책이 있어요. 일단 며느님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고 임시로 지낼 곳도 찾아드릴게요. 제가 아는 노인복지 전문가가 있거든요. 정숙자는 최윤아의 치밀한 계획에 감탄했어요. 30년 전 그 똑똑했던 아이가 이렇게 의젓한 어른이 되어 자신을 도와주고 있다니 말이에요. 윤아야, 선생님이 내게 신세를 많이 지는구나. 선생님, 그런 말씀 마세요. 선생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신 정의감 때문에 제가 변호사가 된 거예요. 이제 그 정의감으로 선생님을 도울 차례죠. 최윤아가 돌아간 후 정숙자는 하영분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 줬어요. 정말 부럽네요. 그런 제자가 있다니. 영분 씨, 제가 나가게 되면 영분 씨 일도 윤아한테 부탁해 볼게요. 정말요? 고마워요. 저도 희망을 가져봐야겠네요. 그날 밤 정숙자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어요. 비록 앞으로 법정 다툼이라는 어려운 과정이 기다리고 있지만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진실이 밝혀질 거라는 확신이 생겼어요. 최윤아는 정숙자 사건을 맡은 후 밤낮 없이 증거 수집에 매달렸습니다. 인권법률사무소의 동료들도 이 사건에 관심을 보이며 도움을 주었어요. 노인 인권 침해 사례로는 상당히 전형적이면서도 악질적인 케이스였거든요. 선배, 이 사건 정말 화가 나네요. 어떻게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이렇게 속일 수 있어요? 후배 변호사 김민수가 서류를 정리하며 분개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게다가 의사까지 공모한 거 보면 조직적으로 계획된 일이야. 최윤아는 김철수 원장과 민경이 사이의 관계를 더 자세히 파헤쳤어요. 두 사람이 대학 동창이라는 사실을 알아냈거든요. 민수야, 이거 봐. 김철수 원장과 서민경 씨가 같은 대학 간호학과 출신이야. 그럼 처음부터 짜고 친 거네요. 가짜 진단서 써주기로. 그럴 가능성이 높아. 민경 씨가 간호사 출신이니까 의료 시스템을 잘 알았을 거고. 최윤아는 병원 측에도 연락을 취했습니다. 김철수 원장이 정숙자를 실제로 진료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어요.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윤아입니다. 정숙자 할머니 진료 기록 좀 확인하고 싶은데요. 정숙자 할머니요? 잠깐만요. 아, 저희 병원에 내원 기록이 없네요. 없다고요? 그런데 김철수 원장님이 진단서를 작성하셨는데 그건 원장님께 직접 문의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전화를 받은 간호사의 목소리가 어색했어요.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죠. 한편 정숙자는 요양원에서 자신만의 증거 수집을 시작했습니다. 최윤아의 조언에 따라 민경이와의 대화를 녹음하기로 한 거예요. 영분 씨, 이거 어떻게 사용하는 거죠? 정숙자는 최윤아가 몰래 건네준 초소형 녹음기를 하영분에게 보여줬어요. 아, 이거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많이 써요. 이 버튼만 누르면 녹음되는 거예요. 그런데 민경이가 언제 올지 모르는데. 괜찮아요. 며느리들은 보통 일정하게 와요. 아마 이번 주말쯤 올 거예요.
정숙자는 녹음기를 옷 속에 숨기고 민경이를 기다렸어요. 과연 하영분의 예상대로 토요일 오후에 민경이가 나타났습니다. 어머님, 어떻게 지내세요? 민경이는 평소와 다름없이 정중한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정숙자는 이제 그 가면 뒤에 숨은 진심을 알고 있었죠. 민경아, 앉아라. 할 말이 있어. 네, 어머님. 정숙자는 녹음기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며 대화를 시작했어요. 민경아, 솔직히 물어볼게. 내가 언제 여기 들어온다고 동의했니? 어머님, 또 그 이야기세요? 어머님께서 직접 서명하셨잖아요. 나는 그런 기억이 없어. 그리고 내 도장은 어디 있어? 민경이의 표정이 조금 변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침착했죠. 어머님,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으시니까. 서류는 제가 보관하고 있어요. 내 통장이랑 연금도 내가 관리하고 있다며? 네, 어머님 생활비랑 요양원비 때문에 제가 관리하고 있어요. 정숙자는 이제 본격적으로 핵심을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민경아, 그럼 내 연금에서 요양원비 빼고 남는 돈은 어디로 가는 거야? 민경이가 잠시 망설였어요. 이런 질문을 받을 줄 몰랐던 것 같았죠. 그건 어머님 용돈이랑 필요한 것들 사는데 써요. 얼마나 남는데? 한 달에 90만 원 정도요. 그럼 그 돈을 내가 써봤니? 용돈으로 받아본 적 있니? 민경이는 대답을 못했어요. 정숙자는 더 구체적으로 물었죠. 민경아, 솔직히 말해봐. 내 돈 내가 쓰고 있는 거 아니야? 그때 민경이가 드디어 본심을 드러냈어요. 어머님, 솔직히 말하면 민준이 교육비도 부족한데 어머님 혼자 그 큰 집에서 지내시는 것도 비효율적이고 어차피 어머님은 여기서 편하게 지내시잖아요. 그래서 내 집을 팔아버린 거야? 내 전세금으로 당분간 어머님 생활비랑 민준이 교육비를 충당할 수 있거든요. 정숙자는 이제 확신했어요. 민경이가 자신의 재산을 노린 거라는 걸 말이죠. 민경아, 그럼 처음부터 계획한 거야? 나를 여기 가두고 내 재산을 가져가려고? 민경이는 더 이상 숨기지 않았어요. 어머님, 어차피 어머님 돌아가시면 다 재훈 오빠 것 아니에요? 미리 쓰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전문적인 케어 받으시는 게 어머님한테도 좋잖아요. 너, 정말 이럴 수가 있니? 내가 너를 얼마나 예뻐했는데. 어머님, 감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현실적으로 이게 최선이에요. 대화가 끝나고 민경이가 돌아간 후 정숙자는 녹음 내용을 확인해 봤어요. 다행히 모든 대화가 선명하게 녹음되어 있었죠. 이제 증거가 생겼네. 정숙자는 최윤아에게 즉시 연락했어요. 최윤아는 녹음 파일을 듣고 난 후 흥분했습니다. 선생님, 대단해요. 이걸로 며느님의 범행 동기와 고의성을 모두 입증할 수 있어요. 정말? 그럼 이제 어떻게 하지? 바로 소송을 시작할게요. 위임장 무효 확인, 재산 반환, 그리고 손해배상까지 모두 청구할 거예요. 최윤아는 이미 소장 초안을 준비해뒀었어요. 이런 사건에 대비해서 미리 법리 검토를 마쳤거든요. 선생님, 곧 법정에서 며느님과 만나게 될 거예요. 준비되셨어요? 응, 이제 무서운 것 없어. 진실이 밝혀질 거니까. 정숙자는 결연한 표정이었어요. 40년 교직 생활에서 기른 정의감이 다시 불타오르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정숙자는 하영분에게 모든 경과를 이야기해줬어요. 정숙자 씨, 정말 대단해요. 저도 용기가 생기네요. 영분 씨도 포기하지 마세요. 길은 반드시 있어요. 정숙자는 이제 자신뿐만 아니라 하영분 같은 다른 입소자들까지 생각하고 있었어요. 자신의 사건이 선례가 되어 더 많은 노인들을 도울 수 있기를 바랐거든요. 법원에서 첫 번째 변론 기일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정숙자는 최윤아와 함께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도착했어요. 오랜만에 요양원 밖으로 나온 것도 그렇고 법정에 서게 될 거라는 생각에 긴장되더라고요.
선생님 떨리세요? 응, 조금. 그런데 이상해. 무섭기보다는 오히려 시원한 기분이야. 정숙자는 단정한 남색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최윤아가 특별히 준비해준 옷이었죠. 75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당당한 모습이었습니다. 법정 안으로 들어서니 이미 민경이와 재윤이가 앉아 있었어요. 민경이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긴장한 표정이었고 재윤이는 어머니와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피고 서민경, 박재윤 측 대리인은 어디 계신가요? 판사가 물어보자 민경이 옆에 앉은 변호사가 일어났어요. 이정훈 변호사입니다. 그럼 원고 측부터 주장을 해보세요. 최윤아가 자리에서 일어나 또렷한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 사건은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속여 요양원에 강제 입소시키고 재산을 횡령한 명백한 노인학대 사건입니다. 최윤아는 준비해온 증거들을 하나씩 제시했어요. 위조된 서명, 가짜 의료 소견서, 무단으로 처분된 부동산, 그리고 결정적인 녹음 파일까지. 재판장님, 이 녹음을 들어보시면 피고 서민경이 어떤 의도로 이 모든 일을 계획했는지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법정에 정숙자와 민경이의 대화가 흘러나왔어요. 민경아, 솔직히 말해봐. 내 돈 내가 쓰고 있는 거 아니야? 어머님, 솔직히 말하면. 민준이 교육비도 부족한데 어머님 혼자 그 큰 집에서 지내시는 것도 비효율적이고. 녹음이 재생되는 동안 법정은 조용했습니다. 민경이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져 갔어요. 어차피 어머님 돌아가시면 다 재윤 오빠 것 아니에요? 미리 쓰는 것뿐이에요. 이 부분이 나왔을 때 방청석에서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민경이의 차가운 계산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순간이었죠. 이상입니다. 최윤아가 자리에 앉자 이번에는 피고 측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원고 측의 주장은 과장된 면이 있습니다. 피고 서민경은 시어머니의 안전을 걱정하여 전문 시설에 모신 것이고 재산 관리도 정당한 권한 하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피고 측 변호사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었어요. 이미 제시된 증거들이 너무 명확했거든요. 그럼 증인 신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원고 정숙자 씨부터 증언대에 나와주세요. 정숙자는 떨리는 다리로 증언대에 섰어요. 하지만 목소리는 또렷했습니다. 저는 40년간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친 교사였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후 혼자 살았지만 건강했고 스스로 모든 일을 처리할 수 있었어요. 그날 며느리가 벚꽃 구경을 가자고 했을 때 어떤 기분이셨나요? 최윤아가 질문했어요. 너무 기뻤습니다. 오랜만에 며느리와 단둘이 나들이를 한다고 해서 새 옷도 사입고 준비했거든요. 그런데 도착한 곳이 요양원이었을 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정숙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날의 충격이 되살아난 것 같았죠. 입소 서류에 서명하신 기억이 있으신가요? 전혀 없습니다. 그런 서류를 본 적도 없고 서명한 적도 없어요. 제가 치매에 걸린 것도 아닌데 왜 그런 거짓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번에는 피고 측 변호사가 반대 신문을 했습니다. 정숙자 씨 나이가 들면서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을 수 있지 않나요? 변호사님, 저는 아직 정신이 멀쩡합니다. 30년 전 제자 이름도 다 기억하고 교직 시절 일도 생생해요. 기억력에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이 법정에 서서 이렇게 또렷하게 증언할 수 있겠어요? 정숙자의 당당한 대답에 방청석에서 박수 소리가 났어요. 다음은 민경이의 차례였습니다. 민경이는 증언대에 서서도 끝까지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고 했어요. 저는 시어머니의 안전을 위해서 한 일입니다. 혼자 사시다가 다치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왜 미리 상의하지 않고 속였나요? 최윤아의 날카로운 질문에 민경이는 말을 더듬었어요. 그건 시어머니께서 반대하실까 봐서. 그럼 시어머니의 연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도 시어머니를 위해서인가요?
그건 민준이 교육비가 필요해서. 그럼 시어머니 몰래 집을 처분한 것도 정당하다고 생각하세요? 민경이는 더 이상 대답하지 못했어요. 모든 변명이 궁색해 보였거든요. 마지막으로 재윤이가 증언대에 섰습니다. 재윤이는 내내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아들로서 어머니께 어떤 감정을 느끼고 계신가요? 최윤아의 질문에 재윤이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죄송합니다, 어머니. 제가 너무 무관심했어요. 민경이가 모든 걸 처리한다고 해서 그냥 맡겼는데 이런 일이 될 줄 몰랐어요. 그럼 부인의 행동을 알고 계셨나요? 아니요, 자세한 건 몰랐어요. 그냥 어머니가 전문 시설에서 편히 지내신다고만 들었어요. 재윤이의 증언을 들으며 정숙자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아들이 고의로 자신을 배신한 건 아니었지만 그 무관심이 더 상처가 되었거든요. 최종 변론 말씀해 주세요. 판사의 말에 최윤아가 마지막으로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이 사건은 단순한 가족 갈등이 아닙니다. 노인의 인권과 존엄성을 짓밟은 중대한 범죄입니다. 정숙자 할머니는 건강한 몸과 정신으로 자립적인 생활을 하고 계셨는데 며느리의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모든 것을 빼앗겼습니다.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엄중한 판결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변론이 끝나고 판사가 말했어요. 충분히 심리했습니다. 판결은 2주 후에 선고하겠습니다. 법정을 나오며 정숙자는 후련한 기분이었어요. 드디어 자신의 억울함을 세상에 알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선생님 수고하셨어요.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했어요. 유나야 고마워. 내가 없었다면 이런 기회도 없었을 거야. 그날 저녁 정숙자는 요양원으로 돌아와 하영분에게 법정에서 있었던 일을 자세히 이야기해줬어요. 하영분은 눈을 반짝이며 들었죠. 정숙자 씨 정말 대단해요. 저도 용기가 생겨요. 이제 판결만 남았습니다. 정숙자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궁금했지만 이미 진실을 밝혔다는 것만으로도 만족했어요. 판결 선고일이 되었습니다. 정숙자는 최윤아와 함께 다시 법원을 찾았어요. 지난 2주 동안 마음을 졸이며 기다렸는데 드디어 결과를 알 수 있는 날이 온 거죠. 선생님 긴장되시죠? 응,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평온해. 진실을 다 말했으니까. 정숙자는 지난 2주 동안 많은 것을 생각했어요.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자신은 최선을 다했다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법정에는 지난번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습니다.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였고 노인 인권단체 관계자들도 방청석에 앉아 있었어요. 모두 기립해 주세요. 판사가 입장하자 법정 안에 모든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정숙자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이제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판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어요. 원고 정숙자 대 피고 서민경, 박재윤 사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법정 안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이고 판사의 말을 기다렸죠. 첫째, 피고 서민경이 원고 명의로 작성한 모든 위임장 및 동의서는 무효로 한다. 정숙자는 가슴이 뛰었어요. 첫 번째 승리였거든요. 둘째,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취득한 부동산 전세금 2천만 원을 원고에게 반환하라. 셋째, 피고 서민경이 원고의 연금에서 무단으로 사용한 900만 원을 반환하라. 방청석에서 작은 박수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판사는 계속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넷째, 피고 서민경은 문서 위조죄, 재산 횡령죄로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다섯째, 피고 서민경의 원고에 대한 후견권을 박탈한다. 이 부분에서 민경이가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더 이상 정숙자를 통제할 수 없다는 뜻이었거든요. 여섯째, 원고는 즉시 요양원에서 퇴소할 수 있으며 피고들은 원고의 주거 마련에 협조하라. 판결이 끝나자 법정 안에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정숙자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드디어 자유를 되찾은 거였어요. 선생님 이겼어요. 완전히 이겼어요. 최윤아가 정숙자를 껴안으며 기뻐했어요. 정숙자도 제자를 꼭 껴안았죠. 법정을 나오며 정숙자는 민경이와 재윤이를 보았어요. 민경이는 창백한 얼굴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재윤이는 어머니를 보며 미안한 표정을 짓고 있었죠. 어머니. 재윤이가 다가와 말을 걸었어요. 재윤아.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무관심했어요. 정숙자는 한참을 아들을 바라봤어요. 화가 나긴 했지만 그래도 40년 넘게 키운 아들이었거든요. 재윤아, 나는 내가 고의로 한 건 아니라는 걸 알아. 하지만 가족이라는 게 이런 건 아니잖니. 어머니, 앞으로는 제가 직접 어머니를 모실게요. 하지만 정숙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재윤아. 나는 혼자 살 거야. 너희한테 의존하지 않고 내 힘으로 살아갈 거야. 법원을 나온 정숙자는 최윤아와 함께 근처 카페에 앉았어요. 오랜만에 자유롭게 밖에서 차를 마시는 기분이었죠. 선생님, 이제 어디서 사실 계획이세요? 일단 임시로 지낼 곳을 찾아야겠지. 전세금을 돌려받으면 작은 집이라도 구할 수 있을 거야. 제가 알아봐 드릴게요. 그리고 선생님, 한 가지 제안이 있어요. 최윤아는 진지한 표정이 되었어요. 무슨 제안? 저희 법률사무소에서 노인 인권 강의를 하실 생각 없으세요? 선생님 같은 분이 직접 경험담을 들려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정숙자는 깜짝 놀랐어요. 자신이 강의를 한다니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거든요. 내가? 강의를? 네, 선생님께서 교사 출신이시잖아요. 그리고 이번 일을 겪으시면서 노인들이 어떤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지 누구보다 잘 아시잖아요. 정숙자는 잠시 생각해 봤어요. 자신의 경험이 다른 노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의미 있는 일이겠죠. 좋아, 해볼게. 나 같은 일을 당하는 사람이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어. 이틀 후 정숙자는 라온케어 요양센터에서 짐을 싸고 있었어요. 가져온 게 별로 없어서 금세 정리가 끝났죠. 정숙자 씨 정말 부럽네요. 하영분이 아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영분 씨 포기하지 마세요. 유나한테 영분 씨 이야기도 해봤거든요. 방법이 있을 거예요. 정말요? 고마워요. 저도 희망을 가져볼게요. 정숙자는 하영분의 손을 꼭 잡았어요. 자신만 나가는 게 아니라 이곳에 있는 다른 분들도 도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요양센터를 나서며 정숙자는 뒤를 돌아봤어요. 한 달 남짓 지낸 곳이었지만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시간이었죠. 절망도 맛봤지만 그 속에서 희망도 찾았으니까요. 최윤아가 마중 나와 있었어요. 선생님, 임시로 지내실 곳 찾았어요. 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임시 주거시설이 있거든요. 고마워, 유나야. 차에 타며 정숙자는 새로운 시작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비록 75세의 나이지만 아직 할 일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한 달 후 정숙자는 지역 노인센터에서 첫 번째 강의를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저는 한 달 전까지 요양원에 갇혀 있었습니다.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해서 말이에요. 청중석에 앉은 노인분들이 진지하게 들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억울한 일을 당하면 반드시 목소리를 내세요. 강의가 끝나고 한 할머니가 다가왔어요. 선생님, 저도 며느리 때문에 고민이 있는데 상담해 주실 수 있나요? 물론이에요. 언제든지 오세요. 정숙자는 뿌듯했어요. 자신의 아픈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녁에 최윤아와 함께 저녁을 먹으며 정숙자는 말했어요. 유나야, 이 나이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될 줄 몰랐네. 선생님께서 많은 분들에게 희망을 주고 계세요. 저도 자랑스러워요.
그런데 유나야, 감고차 좀 마셔볼래? 정숙자가 가방에서 작은 차봉지를 꺼냈어요. 감고차요? 응, 요양원에 있을 때 하영분 씨가 가져다 준 거야. 처음엔 쓴맛만 났는데 계속 마시다 보니 달콤한 맛이 나더라고. 인생도 그런 것 같아. 최유나가 차를 우리며 말했어요. 맞아요, 선생님. 쓴 시간을 견뎌내면 달콤함이 온다는 거죠. 두 사람은 감고 차를 마시며 웃었어요. 비록 어려운 시련이 있었지만 그 덕분에 더 소중한 것들을 깨달을 수 있었거든요. 그날 밤 정숙자는 새로운 집에서 편안하게 잠들었어요. 내일은 또 다른 강의가 기다리고 있었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었죠. 75세의 나이에 찾은 새로운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창밖으로 달이 떠 있었어요. 요양원에서 보던 그 달과 같은 달이었지만 이제는 자유롭고 희망적으로 보였습니다. 정숙자는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어요. 내일도 좋은 하루가 될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말이죠.